앞서 살펴본 사건처럼 경북 지역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유린 및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또 어떤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경북은 매년 시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시설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고요. 경산 성락원이라든지 경주 해강 행복한 집, 영덕 사랑마을, 그 외 포항 칠고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나 양상이 똑같아요. 모두 대부분이 중증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시설이고 주택가나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외지에서 선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공익 제보를 통해서 내부 비리나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경북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나서고 나서 해고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물론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된 일부의 분들이 있지만 제보에 나서는 순간 불이익과 해고가 바로 예상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 용기 내신 제보자분들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 이 정도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권 침해만 10곳이 넘거든요, 시설들이.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 봐주기식 대처 항상 도마 위에 올랐었고요. 또 공익제보자 탄압 문제, 장애인 학대하고 폭행하고 체벌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관행으로 남아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되풀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건이 터진 데가 힘이 약해서 드러났다. 지역사회 기반이 강한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거를 사전에 막았을 것이라는 또 씁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회복지법인의 내부 운영이 좀 더 시민들에게 건강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화가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시설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모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시설들을 보면 늘 이게 외부와의 확실한 차단이 이루어진 곳에서 만약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눈에 보이게 됐을 때는 인권 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주변의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경북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 행위를 보면 6월 25일 기준으로 한 10여 개 시설이 있는데 2번, 3번 반복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18년까지 사망사고부터 지속적으로 3건 이상 있고 또 경산의 성락원도 마찬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여러 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설 폐쇄라든지 허가 취소를 안 하면 어느 기관들을 한다는 거죠. 시설 폐쇄가 어렵다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은 그러면은 급하게라도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넓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도 2005년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와 인권 유린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복지관에 재취업하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문성의 측면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지자체 감사를 피해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기관에서도 오래 근무했던 분들도 전직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을 영입을 하고 특정한 자리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날의 검이죠. 두 번째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취약합니다. 공익제보를 하면은 그분이 이제 독박을 쓰는 구조인데 이거는 행정과 지역사회 모두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이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이것이 이 장애인 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시설이라는 곳에서 누군가 조금 더 권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언제든 인권 침해나
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우리 사회도 이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대규모 시설을 더 이상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설에서 집단 거주하는 형태는 언제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가니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권 유린 양상이 전국적인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해요. 뭐 크게 똑같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설장이라든지 재단 이사라든지 이 일가들에 의해서 대체로 자행이 된다. 그다음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리인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걸 그 주인한테 또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은 저는 정말로 딱 한 개인 것 같아요. 막대한 보조금을 이런 시설들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굳이 장애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창한 틀 아니고 보조한 예산에 대해서라도 관리를 잘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많은 부분이 극복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학대 사건이나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처분 등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가볍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요 요인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 실제로 어떤 행정 조치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거라는 여기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시설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시설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걸 시설 종사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면 처벌을 저는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처벌 조치는 사실 최후에 나오는 해법이죠. 그 전에 다양한 예방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법인 내부의 투명한 운영 공개라든가 공익이사를 확대하고 그런 완충 장치들이 같이 가야 되고요. 본인들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목소리 창구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간다면은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